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자입니다. 오늘도 연필투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투브입니다. 지금 이제 한참 여름 휴가철입니다. 여름 휴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수험생이어가지고 고3이어서, 여름 휴가로 어디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여행은 못 가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여름이 이제 딱 엄청나게 장마가 길어지나 싶더니, 딱 휴가철이 되니까, 휴가가 시작되는 주간이 되니까 또 거짓말처럼 이제 서울은 완전히 맑게 개고 또 이제 햇볕이 쨍쨍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아무튼 휴가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한동훈이 당선이 되고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별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논쟁이 되는 뉴스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김건희 비리라든지 김건희의 각종 청탁, 사건 무마 청탁, 로비 의혹들은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데, 사법기관이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고, 이거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국가인지, 헌법이 정상적으로 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 헌정 중단 상태가 된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각 검찰부터 시작을 해서 법원부터 시작을 해서 헌법재판소부터 모든 사법기관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항상 송영길 대표를 언론이 너무 무시를 하고 외면을 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송영길 대표님이 특별히 어떤 이제 활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송영길 대표님의 재판에서 특별한 쟁점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변희재 대표에 대한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에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라이브에서 이제 항상 저희 채널을 후원해 주시고 항상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정보를 주시는 콩냥님께서 변 대표의 공소장을 변 대표의 지금 이거 2심에 있는 명예훼손 사건, 태블릿 PC 관련 명예훼손 사건, 변희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구속되었다가 2심 때 이제 풀려났던 이 지금 사건이 2심이 지금 다시 시작이 돼서 바로 변론 바로 공판을 결심을 하면서 바로 이제 유죄를 하고 변희재를 구속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작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변희재 재판과 관련한 이제 공소장을 한번 검토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콩야님의 의견에 따라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2심이기 때문에 2심에서 검찰이 새로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공소사실, 범죄 사실에 대한 얘기는 검찰의 주장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심 판결문에 범죄 사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했던 변희재에 대한 범죄 사실을 판결문에서 이제 쭉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변희재의 1심 판결 선고는 2018년에 있었습니다. 2018년에 있었고 범죄 사실, 공소 사실을 보면 검찰이 역시 꼼꼼하게 범죄 일람표까지 자실자실한 것까지 다 범죄 일람표에 집어넣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공소사실을 꾸몄더라고요. 꾸며가지고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1심에서 판단한 것은 이제 3가지 쟁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검찰이 얘기한 특정한 어떤 행위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그거는 사실에 관계된 영역이니까 제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변희재가 어떤 행동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증명을 일일이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1심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이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쟁점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하고, 1심 이후에 2018년도에 1심이 선고된 이후에 현재까지 사정이 변경된 거,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에 대한 것을
2심 재판에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중요한 그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먼저 그 전에 이제 저희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이제 법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초적인 법 지식에서 약간 부족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부터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변희재 재판에 대한 것을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범죄가 성립하려고 하면은 그 법 조문에 적혀 있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무조건 다 범죄가 성립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람을 죽이면 뭐 5년 이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형법 조문이 있으면 사람을 죽였으면 무조건 다 범죄가 성립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한 거, 법 조문에 적혀 있는 행위를 한 것을 구속 요건 해당성,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구속 요건 해당성이라고 하고,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교전 중에 적군을 사살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당 행위라든지 정당 방위라든지 긴급 피난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위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구속 요건 해당성이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등이 아닌 위법성까지 충족이 되면 또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 책임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 이제 행위를 하고 위법성까지 있지만 그 행위를 한 사람이 형사 미성년자라든지 심실 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든지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책임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범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형법이라든지 각종 법률의 처벌 규정에 적혀 있는 행위를 하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구속 요건 해당성을 충족시키고, 그 이후에 각종의 위법성 조각 사유, 그러니까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등이 해당하지 않아서 위법성까지 충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처벌 조각 사유라고 하죠. 책임을 묻지 못할 사정, 이를테면 형사 미성년자라든지 행위자가 행위 시에 심실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닌 경우, 그래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결국은 범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범죄 성립의 3요건이라고 해서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좀 더 그 형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법에 명예훼손에 관한 이제 규정에 보면 명예훼손죄의 특유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특수하게 위법성을 배제시키는 그런 이제 조문을 직접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비록 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명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완전히 전부 다 증명된 사실만을 보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자들은 아무것도 보도를 못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어도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운전자가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 보도도 못하고 모든 사건을 보도를 못하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판결문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의혹을 보도를 못하는 겁니다. 보도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법성 조각 사유, 그러니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진실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때에는,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례가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이제 판례가 조금 확장을 했다는 것은 이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이제 그 조건을 그대로 놔두고, 비록 허위 사실일지라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로 나중에 판명이 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허위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는 비록 허위 사실이지만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여전히 비록 허위 사실이지만 그 위법성을 조각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판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 판례는 벌써 이제 1988년도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비록 보도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확고한 판례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럼 2018년 12월 10일에 선고된 변희재에 대한 1심 재판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심 재판에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서 이 사건의 쟁점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변희재가 보도하고 유튜브를 통하고 또 출판물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가 이제 첫 번째 쟁점이고, 그 다음으로는 만약에 이제 이런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했을 때 그 변희재가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의 유무, 뭐 허위 사실이지만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했다고 한다면 또 그 범죄가 성립될 수 없으니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유무를 두 번째 쟁점으로 놓고, 이제 세 번째 쟁점으로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의 그 변희재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쟁점으로 놓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쟁점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요약을 하면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결국은 이제 판사는 허위 사실이 완전히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쟁점 세 가지에 대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출된 소면 자료 역시 그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거나 검사 제출 후 증거들로서 그 신빙성이 모두 탄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말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범죄에 대한 증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검사가 범죄의 증명을 입증을 해야 되지, 피고인이 자신이 무고함,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뭐 검사도 딱 부러진 걸 사실 제시를 못했을 때 뭐 약간 이제 그 우리가 뭐 입증책임 분배 논리처럼 이렇게 검찰이 입증이 좀 부족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입증한 것을 가지고도 이 정도 입증했으면 충분히 유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약간 뭐 민사상 입증책임 분배처럼 검사의 입증을 좀 덜어주는 법리를 적용을 해서 아무튼 변희재가 한 행위는 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말로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검찰이 뭐 명백하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입증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한 내용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방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그 입증이 충분하다, 그래서 명백히 허위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이것이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판사는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희재가 행위를 할 때 이 허위사실이라고 이미 판단을 했으니까 변희재가 행위를 할 때 이게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했느냐 유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뭐 그렇게 하고 이래저래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허위 사실이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는 이 사건의 그 변희재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고 또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결국 이제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년의 징역을 변희재에게 선고하고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도 징역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2심에서는 재판장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1심 판결 선고, 1심 판결 종결 시에 선고 시에 했던 사정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있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었던 사정은 고려함이 없이 재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변희재가 신청한 증거들을 싹 다 기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은 2018년 12월이기 때문에 벌써 5년이 지난 일 아닙니까? 그 이후에 태블릿 PC의 실사용자라든지 태블릿 PC의 소유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누구 것이냐, 그 다음에 정말 최순실이 사용했던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증거들이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소심에서는 그 사정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무턱대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증거 신청을 다 기각해버리고 종결을 해서 결심을 해서 판결을 선고하겠다 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심 재판장이 이게 그 재판을 보면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후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1심 판결이 그러니까 2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1심 판결이 단지 제대로 됐느냐만 판단하는 것이 사후심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1심, 2심은 이제 대법원 판결은 다르겠지만 1심과 2심은 사후심이 아니라 독립된 재판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도 각종의 증거가 다 나오고 다시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해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고 무죄가 유죄로 바뀌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1심에서 나왔던 증거만 쓰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허위사실 여부도 그러면 1심에서 나왔다는 것만 쓰게 되면은 이게 이 변희재가 한 행위가 허위사실이었다, 허위사실 유포였다라는 걸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18년 이후에 나왔던 수많은 증거들이라든가 밝혀진 수많은 사실들이 고려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2심에서도 변희재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변희재가 보도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허위사실이지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원용하기 이전에 아예 변희재 보도 자체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냐만 판단을 하면 변희재가 무죄가 돼야 하는데 변희재가 무죄가 될 수 있는 1심 판결 선고, 그러니까 2018년 이후의 사정들을 모조리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독단이고 저는 정말로 어떤 법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희재를 변호했던 그 이동환 변호사도 사임계를 내고 또 이제 변희재도 최근 공판에는 불출석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 이상하다. 한번 2심 판결문이 나와서 이제 봐봐야 알겠죠. 왜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는지는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이라면 정말로 그 변희재를 구속시키려는, 그러니까 이제 변희재를 태블릿을 가지고 새로 고소해서 구속시키기는 어렵죠. 한동훈, 윤석열이 자신의 그 범죄가 더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용히 기존에 있는 사건, 기존에 있었던 2018년 기존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구속을 시키려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그 변희재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2018년에 있었던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심에서 적용했던 법리와 2심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법리 이게 정말 이상하다. 왜 이런 식으로 판사가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변희재와 그 다음에 송영길과 소나무당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소나무당과 송영길 그리고 변희재에 대한 연필투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소나무 기자입니다.